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시니까 매우 쑥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겨울역에 있는 세텍이라고 하는 가보셨나요? 네, 오늘 뭐 하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뭘 보고 갔냐면 먹는 거 보러 간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갔더니 족발을 엄청 썰어주고 있어서 족발 몇 점을 먹었는데 단점은 그래도 족발을 먹고 족발에다가 이제 그 무김치를 같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 먹고 나면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들고 다니셔야 되는 불편한 게 있긴 해서 족발은 다 둘러보시고 마지막에 드시고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뭘 보러 간 거냐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죠? 네. 뭐 공간의 가치라고 하는 또 그런 책도 있긴 해요. 감정평가사님이 쓴 책이 또 있는데 약간 학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는 책이긴 해요. 근데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나눠서 잘 또 돈을 벌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관점을 봤을 때 상가들을 보게 되면 1층 상가들은 당연히 이제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상가들 강남에 보게 되면 남부터미널역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전용 면적 13평 되는 1층 상가가 커피숍하고 있어요. 보증금 4천에 월 350만 원에 임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숍이. 얼마나 넓으시겠어요? 이것도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왜냐면 이게 뭐냐, 기대 수익률인 거예요. 내가 얼마 5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월세가 나와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바로바로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시고 물건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실 건데 그걸 자꾸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1층에 수익률이 잘 안 나요. 왜냐면 그게 지금 매매가가 15억 5천을 달라고 해요. 15억 5천이니까 월세 350만 원 나오는 거죠. 어쨌든 월세 받아서 나중에 또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 따지고 나면 약간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위에 층 상가, 2층 이상의 상가들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2층 이상은 좀 현금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안 좋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요즘엔 그 2층 이상의 상가에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부분은 이제 독서실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왔는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나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죠? 많이 생겨서 그거 아니면 이제 뭐 그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기 요즘 부르죠, 그죠? 위워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좋게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IT 강국이 왜 하기 좋냐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지, 이제 그죠? 요즘에 이제 뭐 그 조그만 식당들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문을 누가 받아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받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들어와서 방을 배정을 받고 이런 것들 시스템은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큰 비용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컨셉들은 비슷하긴 해요. 결국은 이제 결국 프랜차이즈잖아요, 그죠? 거기에 평당 이제 공사비 내지 뭐 이런 것들, 가맹비, 관리 비용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볼 만한 거는 서울 경기는 부동산 값이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한 100평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독서실 같은 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평이면은 자리를 몇 석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해봐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100평 정도면 좀 세게 좀 이렇게 하면은 한 110석, 120석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옆 사람하고 매우 친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100석 정도 보건 나오는데 요즘에 약간 프리미엄 위주로 들어가 있어서 그죠? 그리고 오픈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노트북 사용하는 것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100평 정도면 인테리어 비용이 한 2억부터 3억 정도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서울 경기에서는 그 정도 100평짜리 상가 살려면 지금 의왕시에 100평짜리 상가가 2층에 관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고 2층 코너 단지인데 그게 옛날에 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일반 매매로 18억 인가까지 나왔던 물건인데 경매 감정가는 14억인가 15억 정도 나와서 제가 한번 주차를 하거든요. 100평 해가지고 독서실 비용을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2만 원 잡고 100석이면 얼마예요? 만석 기준으로 1,2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비용 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 똑같은 100평을 여러분들이 청주나 대전이나 지방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값은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전하면 아깝다는 거 같고 청주는 한 3, 4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평 이상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시장 조사해서 뭐 그런 거 해봐도 좋은 또 투자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현금을 받아서 내 돈 떼어먹으면 어떡하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결제되고 누가 들어오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했고요. 보러 가자고 하신 분은 여기 인계동에서 이제 비즈니스 센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몇 명, 500분 정도 하고 계시고 4개쯤은. 그분도 이제 한 5, 6년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또 아이템을 좀 보정하셔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보고 족발도 먹고 오잖아요. 내일 아마 사람 많이 몰릴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게 권리 분석을 잘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있긴 있는데 왜 없어지냐고 표현을 말씀드리냐면 경매계에서 물건 매각 명세서라는 거를 고지를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입찰하시기는 일주일 전에 오픈이 되는데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또 이 물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자꾸 고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법원에서.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전하게 좋긴 하지만 또 경매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만 아는 거를 통해서 싸게 낙찰 받아야 되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 답을 주니까 그죠? 좋은 거 나쁜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경매가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약간 어떤 사업적인 측면 또는 부동산 경기 흐름, 뭐 어떤 정책 이런 거랑 이렇게 또 맞물려 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안 오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권리 분석 처음 시작을 해봤어요, 그죠? 물건과 채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물건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물건과 채권인데 물건의 대표적인 권리는 뭐가 있었냐면 소유권이 있었고 채권 계약의 대표적인 계약은 뭐가 있었어요? 진도당이라고 하시면 매우 실망입니다. 채권 계약의 대표적인 임대차 계약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싸이라든지 이제 그 리스상 건물의 그 명도수용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임차인들의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채권 쪽에서 임차인들의 그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민법의 상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겨서 임차인의 어떤 보증금이나 어떤 경매 절차에서의 어떤 그런 우선 변제 확정 일자를 받도록 해서 이제 약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또 다른 교수님 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의 경매 선배님들이 이런 권리 이하는 다 말소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이 좀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핸드폰에 연예인 사진 지우고 그죠? 7가지 적어놓으시라고 했는데 핸드폰 검사 한번 할까요? 7가지 뭐뭐 있었어요? 근저당, 네. 저당, 가압류 핸드폰 검사해야겠어요. 그죠? 네.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설증 기입등기, 일정 조건의 전세권, 그죠?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빠른 거 하나 찾는 거예요, 그죠? 걔가 기준 권리가 되고, 걔보다 순서가 빠르면 여러분이 낙찰받아도 그 권리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인수주의였고, 그죠? 그 말소기준 권리가 순서가 되는 거는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가 소재주의였고,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가야 되는 잉여주의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경매에서 볼 수 있는 세부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권리가 인수지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또 이런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 권리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큰일 났네요, 그죠? 네. 그럼 이 과정이 끝나시면 여러분들 다시 또 다른 학원에 가서 경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라는 제도가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강제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낙찰자가 대금 납부한 돈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7가지 권리는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인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 돈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기본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 되는 거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이제 등기부등 권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페이지, 여기까지 2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은행에서 여러분 부동산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 설정을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저당권은 뭐냐면 이 근저당권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게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은 좀 약간 옛날에 1990년대 정도까지는 저당권 설정을 했으나 이제는 금융기법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근저당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돼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근저당권은 채권이 불확정돼 있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 뜻은 뭐냐? 채권이 확정돼 있다는 거는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빌렸는지가 금액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음에 돈을 빌렸으니까 뭘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죠? 이자의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쪄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고 얼마 이자를 냈는지를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권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가 표시가 되나요? 우리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때는 어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자 포함돼서. 그렇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채권 최고액. 그 실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 원금은 얼마예요?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냥 나누기 1.1 해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나중에 혹시 이분이 이자를 안 내고 연체했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 담보를 하기 위해서 원금은 1억 원이지만 뭐까지 그럼 미래 연체 이자 이런 것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한 20%를 더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저축은행은 보통 130% 잡기도 하고 저는 한 200% 잡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서로 약정이라서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씀해 주신 분이 되는데 일반 보통의 저당권 여러분들이 볼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또 말씀해 주신 분은 대표적인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근저당권 표를 보시게 되면 원금 이자가 변동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또 뭐냐 자, 원금 1억 원인데 계속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요. 그죠? 뭐 원금 균등상환이나 원리금 균등상환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원금하고 이자가 나중에 5천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채권 최고액은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뭐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동이 안 돼요. 그대로 1억 2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전세를 들어온대요. 이 집에.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임대인의 대출 통장을 가지고 와서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긴 하지만 지금 돈을 열심히 갚아서 좀 더 갚아서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1억 원 정도 대출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으세요? 라고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임차인은 그럼 대출 통장을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임대 재계약을 합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채권이 불확정되어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1억 원을 최초에 빌렸잖아요. 그죠? 갚아서 3천만 원이 됐어요. 채권 채무 1억 2천만 원인데 이거를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은행하고도 얘기해가지고 대출을 추가로 또 얼마까지 1억 원까지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은 그래도 채권이 아직 불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최종적으로 되는 게 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경매 신청할 때 원금과 이자가 딱 금액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경매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표시가 되냐면 경매 사이트에는 청구 금액이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청구 금액. 그렇죠. 청구 금액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당시까지 못 받은 원금과 이자예요. 그래서 그 임차인은 아니 대출 통장에 3천만 원만 있고 내가 1억 원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안전하게 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내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을 싹 갚아주시던가. 그죠? 통상 그게 거래가 되긴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감액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액등기. 그죠? 채권 최고액을 줄이는 거죠. 원금이 3천이니까 거기에 120% 하면 3,600만 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대출을 추가로 받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그런 걸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이 근저당권에 관련된 생리, 그리고 성질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걸 실수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전세가 물건이 없을 때 어쨌든 중개사분 입장에서는 거래가 돼야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하기도 해요. 이 주인 내가 잘 아는데 돈이 많으신 분인데 사람이 미련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서 이 근저당권이 왜 채권이 불확정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저당권이 경매 사건이 나오는데 그 근저당권이 깡통 전세 그 근저당권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돈이 빌리는 없어. 어떤 은행에서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1순위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 소유자분이 돈을 다 갚은 거예요. 돈을 갚았으니까 등기부에서도 저당권을 말소를 해내는데 은행에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살려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뭐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채권이 불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뭐라고 되냐면 포괄근담보나 한정근담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정근담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 담보 물건인데 포괄근담보는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어디 은행에서 여러분이 담보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포괄근담보는 뭐냐면 이 담보권으로 설정되는 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만 이 근저당의 저당권의 담보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서 별도로 받은 신용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 은행에서 받는 카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연체가 되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 부동산에 설정된 포괄근담보에 같이 담보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자사하러 간다고 해요, 그죠? 자사하러 가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 너무나 내용 많고 글자